예, 자,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님 맡고 계시는 우리 강창희 대표님과 은퇴설계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선 시간에 특히나 이제 싱글의 시대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좀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따로 하기보다는 그냥 자식 농사 잘 짓는 게 최고의 노후 준비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투자를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싱글의 시대, 뭐 물론 이제 배우자가 일찍 이렇게 사별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잘 키우면 이게 또 하나의 훌륭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요, 그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두 분이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죠. 우선 이제 며느리와 문제라든지 생각이 달라진 게 하나가 있고, 또 부모 세대가 약간의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겠죠. 그럼 혼자 살면서라도 자녀들이 뭡니까, 부모 생활비를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보니까요, 이게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근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그러니까 32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게 문제가 또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우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의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30%밖에 안 돼요. 이게 능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식의 변화인데, 생각의 변화예요. 자녀들의 뭐냐면, 부모 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얼마 전 1998년도만 해도 90%가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자녀한테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작년에는 그 비율이, 자녀에게 있다는 비율이 20%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누가 책임지냐?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있다. 이 말은 그러지만은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62%고요. 아예 노골적으로 부모님도 알아서 하셔야죠. 한 게 17%예요. 자식들만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네, 아주. 우선 부양 기간이 옛날같이 짧지 않고 긴 게 문제. 생각이 바뀌었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또 양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노후 준비하기도 바쁜데 자녀 양육비까지 들여야 되는 상황.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감안해보면 한 아이 키우는당 뭐 몇 억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가끔 좀 고민하는 게, 아니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느니 차라리 그냥 평범한 보통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아이한테 그냥 뭐 현금을 주든지 뭐 투자금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저는요, 뭐냐면 모았다가 현금으로 주면 그동안에 애들 키우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있는데, 옛날보다 과외비 같은 걸 줄여서 교육시키는 방법을 바꾸는 거는 필요하지만은 아예 그냥 일체 나무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재작년에 서울에서요,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 하는 세 커플을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어느 정도 과외비를 쓰냐면,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버는 편이죠. 그런데 그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애 과외비로 3,36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비도 있죠, 책값도 있죠, 옷도 사줘야죠, 게임기 사줘야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근데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과외비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그 어머니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야? 어머니들끼리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사해서 네. 시간표를 짜가지고 애들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과외비를 써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건 좋은데 그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능력,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살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외손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 딴짓과 마찬가지로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시골에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네. 과외 공부하는 돈 대신에 기숙사비로 충당한다고 했어요. 6개월쯤 있다가 다시 만났더니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읽고 혼자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뭐냐면 직업이 뭐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 거기에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거기서 냈는데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직업이 뭐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과외 공부해서 잘 외워가지고 시험 잘 봐서 해봐야 이렇게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적응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기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뀐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니까 지금까지 돈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애들에게 이 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 시킬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는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과외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놀란 게요.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하네.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이. 그렇죠.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것도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네.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거기 있는데 그 10계명을 만든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 전서은 선생님이 계신데요. 같이 강의를 하면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우리는 대신하고 있잖아요.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다 잘 지키고 있다. 아이고. 이게 교육받은 부모들이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근데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면 경상도 산청에서 돼지 키워서 보낸 분. 이분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네 맘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애들이 누구냐? 서울에서 온 고관아들, 박사아들, 교수아들 골치 아프대요. 간섭하고 그렇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자립시킬 수 있는 교육 그런 게. 그다음에 뭐 결혼 비용, 집안일 사주고 이런. 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말씀을 이제 쭉 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자녀들 사교육비에 너무 그렇게 많이 쓰지 마라. 오히려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뺏을 수 있다.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사실 저도 부모로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막상 또 저희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조금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 또 사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긴 한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걸리는 문제가 결국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비,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결혼 비용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는 또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모보다 자녀 세대가 더 못 사는 세대가 돼서 스스로 뭔가 이 친구가 뭐 주택을 구입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로서 뭔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자녀를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립을 빨리 해야 부모도 노후 준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나쁜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저는요 자기가 그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녀들한테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자립
정신이라든지 네. 이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절약을 못하게, 맞으면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나중에 큰 화가 오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무리해가지고 요즘 영끌에서 집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자산 격차, 상위 20% 부자들이 하위 20% 어려운 분들의 갖고 있는 자산이 몇 배인가. 이게 2017년에는 100배 정도였는데 네. 2020년에는 167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끌에서 집 사가지고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졌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 일본의 법을 경길 때는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와 30년 전에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 그렇죠, 특별한 데를 이거는. 제외하고는. 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한 생각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 대한 애착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 이동을 전제로 하는 나라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30년 사이에 집값 땅값이 떨어지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몇 억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집이 없다. 그러면 돈을 좀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에이, 집은 그냥 빌려 살고 이거 가지고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수만 있다면 무조건 집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최근 조급증 때문에. 상황은. 예, 돈은 넘치지 금리는 낮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 그동안에 농경 문화라는 게 특유의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집을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자체가 거의 일본의 1.5배쯤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합계 출산율이 4명대가 베이비붐이었거든. 우리나라는 6.3명 뭐 이런 5명대 기간이, 일본은 6년으로 끝났는데 우리는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훨씬 길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막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일본을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겠는가 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도시화. 시골에 살던 분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게 도시화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현상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집값을 올렸는데, 일본은 도시화가 끝나가지고 오히려 도시로부터 시골로의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곧 그날이 멀지 않았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전체 국민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가 도시화율이거든요. 놀랬는데요. 싱가포르, 홍콩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도시화율이 높은데 90%예요. 아우. 대개 도시화율이 80%에서 멈춘다거든요. 대부분의 네. 나라에서는. 우리는 아직 90%인데 계속 진격하고 있어요. 이게 영원히 갈 건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함부로 내가 집을 사세요, 파세요 이러면 못하고, 이런 말 잘못했다 댓글에 제가 막 올라오는 게 정말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아서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네. 정말 조심을 좀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그 서울에서 부동산을 산 주요 세대가 2030 세대라고 예,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그들의 자립에 의한 것보다는 이제 부모 세대가 좀 도와줬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예.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집값도 하락할 수 있고, 예. 또 뭐 최근에 일본에서는 빈집 문제도 좀 생기고 있으니까 조금 균형을 잡힌 그런 시각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노후준비 은퇴 설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간에 똑똑한 자녀를 낳아서 네. 이 친구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잘 커준다고만 한다면 그래도 분명히 뭔가 노후 준비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면 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나라의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네. 자녀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방법이 시험 잘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네. 능력, 그다음에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 모였어요. 한 명 뽑는데? 네. 예. 넘쳐요. 인류 나온 사람, 저 대학 나와서 변호사 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스카이대 3명에다가 기타 대학 1명에서 4명을 최종 면접 올렸는데 네. 기타 대학 출신을 뽑았어요. 왜냐?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친구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냥 나가버리고 도련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지발로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기타 대학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인류 외고 나와서 그다음에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을 못하면 롬펜으로 전락하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는데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거든요.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회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의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로 취직을 했어요. 지금 70세인데 작년까지 연봉 1억 받으면서 다니더라고요. 네. 나왔더니 금방 딴 데서 올라갔어요. 와. 제가 보기에 80까지 무난히 다닐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아까 변호사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 신문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이었대요. 근데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그러니까 변호사 10,000명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네. 이 사이에 변호사 한 분들은 끝내줬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8년. 아이고.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5년. 아이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돼가지고 네. 변호사분들이 일이 없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일을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문과에서 제일 커트라인 높은 게 법대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게 보니까 의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꼴이. 안전한 직업은 없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직업관을 옛날의 직업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네. 이게 저는 앞으로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자립정식, 그다음에 돈에 대한 공부 이런 걸 좀 제대로 시키는 일이 중요한데 그거는 유명한 과외고 선생님 조사해가지고 그냥 뺑뺑이 돌려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세대가 옛날에 한 게 뭐냐, 부모들이 보살핌이 없어요. 다 방치해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의식하고 한 거 아닌데. 네. 이제 요즘은 열심히 부모가 의도대로 공부를 시키는 건 좋은데 자기 스스로 뭘 생각할 수 없게 만든 게 잘 문제다. 그 점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또 대표님께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또 교육관도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내 아들 뭐 내 딸 똑똑하게 잘 키워가지고 뭐 의사 변호사 됐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제력이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히려 자립정신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교육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자녀는 더 이상 저희들의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가 없겠군요. 네.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의 노후 자금은 이제 저희 스스로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